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5월 5일 빨간 날 쉬는 날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서민경 님이 순천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어요. 삼남매랑 집콕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남부지방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중부지방에도 오후부터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으시길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581님이 감사합니다. 5개월 전부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찐팬이 되었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5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제 이분은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 전부터 팬이 딱 되셨는데 제가만 있지만 4개월 뒤에 맡은 고맙습니다. 3581님 고맙습니다. 옆에 계시는 이호선 교수님이 너무 웃고 계시는데 오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을 말씀 안 드릴 뻔했네. 안표였습니다. 안표. 안표였습니다. 안표 정답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몇 분을 좀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이어갈 텐데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근데 이게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또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것 같습니다. 생각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 고민도 많아지고 50의 기술이라는 책이 최근에 새로 나왔는데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와 함께 인생 2막 이게 멀다 하더라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입니다. 오늘 날도 구준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50의 기술이 50대만 봐야 되는 책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일단 젊은 사람들도 시간 지나면 다 50대고요. 네. 또 특별히 50이 넘어간 삶이라는 게 사실 크게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변화가 나에게 특별하지 않아요. 50대나 60대나 70대나 50대의 삶을 구가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요새 아까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사실 100 플러스 알파 시대거든요. 100 플러스 알파요? 네, 100세 시대라 그러면 100세에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요새는 뭐 100세, 120세 재수 없으면 뭐 130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0 이후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정점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그 정점일 때의 기준이 무엇이면 좋겠는가? 저는 그게 50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연령대 구분을 짓는 것도 사실 좀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고 60대 환갑 넘으신 분들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시대예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리고 중년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40대면 되게 중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40대 되고 나서 보니까 뭐지 중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년의 기준을 뭐 50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땐 50이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살아보니 저희 부모님도 계속 살아가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오신 부모님 저희 아버지 올해 93세 되셨거든요. 네. 네, 막상 우리가 중년이라고 하는 게 시대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1960년대에 나온 이론들 미국에서 나온 이론들은 대개 중년을 한 35세에서 넓게 잡아도 60세 정도 이렇게까지 잡았다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보통 70대 뭐 80대가 안 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만 해도 83세고요. 일하는 연령까지만 해도 실질 노동 연령이 73세, 72세 이렇게 되잖아요. 네. 실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인생의 그야말로 중년이라면 절반이라면 50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50부터 시작하는 본격적인 중년이라고 한다는 게 우리가 40대를 생각해 보면 40대는 여전히 젊어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청년의 자기를 위치시킨다면 50 정도 되니까 내가 이제
변화하는구나, 달라지는구나,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변화하는구나. 그러니까 왜 50대가 되면 일단 뭐 여성들 같은 경우 완경도 되고요. 남성들도 전립선이 약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퇴사하는 친구들 워낙에 많아지고 그리고 실제 질병에 대한 노출도 많아지고요. 또 이런 사회적인 또 신체적인 관계적인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40대가 아니더라고요. 네. 50대더라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중년이라고 하는 게 본격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봤을 때 50대로부터 카운트하는 게 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 또 의미가 더 더해지는 시기. 오늘 특별히 이호선 교수께서 그 50의 기술 책 그 5분께 또 선물을 해 주시기 위해서 또 들고 오셨습니다. 50의 기술 책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 그러니까 샵 9730이나 KBS 콩 글 올려주실 때 말머리에 도서 신청이라고 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60의 기술이었으면 6권 가져오실 거였는데 내년에 내볼까요? 시리즈로. 근데 제 주변에 저도 얼마 전에 멋있게 생각을 하신 게 환갑 넘어서 네네. 처음으로 오토바이에 그 도전을 하신 거예요. 네. 약간 그 왜 무동동동동 하는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멋진 오토바이. 거기에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음 끝내주는 거요? 네, 되게 네. 멋있다. 근데 네. 또 주변에서 보면 야, 너 친구분들이 또 다 늙어서 왜 그러냐. 또 가족분들도 아빠 왜 그래 이제 와서 위험해 막 이렇게도 하고 네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젊게 사시려는 모습을 보고 철없다. 주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약간 시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교수님 이런 흐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누가 뭐라든 알게 뭐예요. 타고 싶으면 타야죠. 이제 남의 얘기 들으면서 시선으로 사는 건 이제 저는 끝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막사를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옛말에 그 논어에 보면 50대를 우리가 지천명이라고 불렀고 예. 60을 이순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올드하고 참 요새는 맞지 않는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천명이라는 게 결국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고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순이라는 건 귀가 순해진다는 얘기인데 네. 이 나이가 되면 이젠 내가 웬만큼 잘못하지 않고서는 그냥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50세 또 50대까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렸을 땐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그다음에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네. 또 애 낳고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애썼던 사회적으로도 열심히 살고 그만큼 성취를 이루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게 나의 성장과 나의 만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을 위해서 오랫동안 살았던 거거든요. 이제 50 넘어가면 지금부터는 나만의 자리, 나만을 위한 공간을 좀 만들어도 되는 나이일 것이다. 다만 이제 오토바이를 탄다면 소음기는 불법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대신 이런 그 소음기만 뭐 합법적으로 가져간다면 내가 하고 싶은 바를 이제 하나쯤은 내 시간과 공간과 또 네. 비용을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첫 번째 자유로운 시기가 저는 5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마 그 환갑 넘어서 오토바이 타시는데 소음기 달고 타시겠습니까? 뭐 어디? 저 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요새 뭐 굉장히 비싼 외제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할리 달려 뭐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중에 그 소음기 그 떼고서 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저 정말 동네 다니면서 이분들 잡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너무 얘기하기 시끄러워서. 옆으로 세면 안 되니까. 네네. 자,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 네. 50, 60만 하더라도 이제 어르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네. 어르신다운 뭔가의 모습들이 네. 정형화돼 있었어요. 방금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라는 네. 말도 나오더라고요. 은퇴 이후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여가를 찾아서 즐기고 소비도 하고 그렇죠. 이런 삶이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은 미국에서는 원래 1960년대에 나왔던 말이에요. 뉴가르텐이라고 하는 여성 발달 심리학자가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노년기를 이를 때 액티브라는 말일 때 처음 사용하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액티브라고 하는 말, 곧 활동적 노년이라는 네. 말로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쓴 것도 사실 좀 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만의 색다른 컬러, 그들만의 색다른 활동력, 그다음 활동 수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는 한 5, 6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1955년 이후 출생자들 가장 폭발적으로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연령대가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고학력 시대를 열고 말 그대로 우리나라 그 발달사를 경험하면서 계속 인생이 성공가도를 달렸던 세대거든요. 풍요를 맛본 세대예요. 그리고 이 풍요를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세대였기 때문에 이 세대가 단순히 학력만 높고 경제적으로만 풍요를 가졌냐? 아니거든요. 놀아본 세대거든요. 놀이의 맛을 봤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놀이의 맛을 봤던 세대가 나이 든다고 이 맛본 것을 내려놓고 싶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퇴직했지만 은퇴를 했지만 아이들 다 키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아름다움과 풍요와 여전한 젊음과 이런 것들을 만끽하고 구가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뒷방 노인네를 걷어차고 이제 본격적으로 활력 있는 노년, 활력 있는 일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뒷방 노인네를 걷어찼다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 얘기는 뒷방 노인네라는 그 인식을 걷어차고 그렇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 청취자들이 척하면 앵입니다. 이렇게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네네네. 때문에 네. 저도 성공예감 늘 듣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일 마치고 아침에 일 마치고 가는 그 차에서 항상 듣는 게 성공예감이라 가지고 예. 이제 아유,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호 편집장님 이전에 우리 계셨던 네. 진행자들부터 쭉 아마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그 5개월 전부터 들었다는 그분은 그분 얘기부터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유, 예, 그럼요. 근데 결국 뭐냐면 액티브라는 건 옛날에 생각했던 노인의 이 생각이 아니라 훨씬 더 중년에 가까운 훨씬 더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선택하는 훨씬 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데 기꺼이 뛰어드는 그래서 의상도 옛날에 한산못이 입고 그런 아름다움이 있지만 네. 그 멋이 아닌 또 다른 멋을 추구하면서 힙합 바지 입고요. 또 실제 힙합을 뭐 랩을 하기도 하고 또 모델로서의 새로운 정체를 갖기도 하고 일이 끝난 자가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는 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중년 여인들 또 60대 여인들 같은 경우 다비모가 하나의 상징적인 의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비모 혹시 아세요? 그 김신영 개그우먼 씨가 김신영 씨 이렇게 캐릭터죠. 네, 이렇게 빨간색 위아래로 네. 그 이제 입고 나오는 그래서 선글라스 끼고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훨씬 더 세련되고 자기만의 멋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추구하고 사회적 활동으로 동아리도 가입을 하고 새로운 학습 세계에도 들어오고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노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발전하면서도 전진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자기들만의 멋을 만들어낸 하나의 또래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걸 액티브 시니어다라고 그렇게 재정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고속 성장으로 만들어 주신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액티브 시니어 활동적인 장년층의 그 키워드를 정리를 하셨는데 브라보. 브라보. BRAVO. 네. 이거 네. 뭔가 좀 말이 안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줄임말이죠. 네. 이 줄임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이미 다른 분들이 사용하고 있던 거를 제가 이 책에서 너무 좋아서 가져다 썼어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브라보가 BRAVO 네. 인데 이 첫 번째 B가 뭐냐면 뱅커블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가 우리 은행이라는 뜻이잖아요. 경제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 또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 자산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경제력, 자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다 줘버리고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야 했던 그 사랑 가득한 그러나 주머니는 비어있던 그런 노년이 아니라 이제는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가 죽을지언정 맨 마지막에 베개 속에다 내 가진 자산을 두고 죽으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진짜 이걸 그건 그냥 뭐 묻혀두는 돈이 아니라 네. 나를 위한 자산을 남기는 바로 그 노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여주는 거 이게 바로 뱅커블이고요. 두 번째 R은 릴레이션십입니다. 관계력이죠. 네. 그래서 내 가족으로만 끝나면서 내 생활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이런 확산적 사고와 확산적 활동 곧 내 관계의 영역을 넓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액티브 시니어의 또 다른 면모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 활동력입니다. 계속 일하시죠. 네. 그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요새 동아리 가입 진짜 많이 하시고 임영웅 씨, 예. 저도 영웅 시대거든요. 아. 팬클럽에 가입한 분들 예. 10중 8구 다 6070 진짜 많습니다. 근데 저는 50대인데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네. 저는 그 목소리가 저의 그 귓구녕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저의 뇌에 이렇게 계속 박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뭔가 예, 아름다움이 있어요.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진한 매력이 있는데 네네네. 이 건행을 외치는 이 영웅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 단순히 50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6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7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거기에 가입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서 새로운 집단을 형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활동력을 갖고 사회적인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나만의 브랜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새롭게 구현하는 그 사람들. 이게 또 하나의 액티브 시니어의 상징적인 이름이고 이걸 활동력 차원에서 찾는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V. 이게 바로 valuable 가치 있고도 conscious 아주 의식을 가지고 하는 consumption 소비. 그러니까 가치 소비라고 많이 부르는데 가치 소비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썼던 그 소비를 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쓰는 나를 위한 소비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 가족이나 나를 위한 소비를 넘어서서 사회적인 소비, 이를테면 기부를 한다든지 의미 있게 어떤 것을 찾아가서 그곳이 가치 있다고 판단된다면 또 다른 양육을 시작하기 위해 그 소비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구가하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치 소비 그리고 O는요. O가 occupation, 직업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과 직장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지금 뭐 평생 직장 개념이 없죠. 예, 지금 네. 평생 직업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평생 직업. 그렇죠. 근데 그게 평생 직업이 그것도 중년에게만 한정이 돼 있었지만 사실상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맥잡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그 햄버거 가게에 가서 일하시는 시니어들 굉장히 많고요. 네. 특별히 우리 그 성공예감에서 자주 이야기 나왔습니다.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런 데 찾아가시거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이런 데 찾아가셔서 내가 50 넘어 60 넘어 70 넘어서도 새로운 나의 이런 직업과 관련된 여러 흥미라든지 적성을 찾아서 새 일을 찾아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적어도 내 일을 찾고 싶고 일이 별일이 아니어도 그게 내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직업 정체를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빈곤의 문제를 넘어서 자아실현 차원이기도 하고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잖아요. 네. 이런 측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그 용기와 능력까지 갖추고 계신 분들 이분들을 토털리 우리가 액티브 시니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러면 이 브라보라고 하는 5가지 항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5가지 중에 한 가지.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네. 경제력, 관계력, 활동력, 가치 소비, 직장, 원이 평생 직업인데 경제력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다 어떤 경제력 돈과 관련된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노년에 돈 있으면 쓰고 싶은 거 쓰고 그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겠지만 네. 일단은 경제력부터 조금 여유가 있지 않으면 브라보고 액티브 시니어고 다 좀 힘들지 않게 써라고도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네. 근데 물론 기승전 돈이에요. 예.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걸 아니다, 속물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에요. 부인할 순 없죠, 자본주의 사실은. 사회에서 네. 더군다나 나이 들면 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경제력이 있으면 베스트죠. 이것까지 있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경제력이 없더라도 관계력이 있어도 괜찮아요. 관계력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확장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요새는 나이 든 분들 창직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창직. 이 직업을 창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개인 유튜브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또 한 가지 여러 다른 아는 현직에 있는 또 다른 후배들을 통해서 일을 또 만드는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력을 가지고도 내가 새로운 경제력을 창출하거나 잇닿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관계력이 내가 꼭 돈이 되지 않더라도 돈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은 아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내 관계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관계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활동력,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활동할 수 있으면 또 하나의 경제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잘 활동할 수 있고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활동력을
증진시킨다는 건 의료비도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당연히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비의 방식을 새롭게 해석을 해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내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의미를 창출하면서 괜찮은 노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만족, 삶의 질, 또 한 가지 전반적으로 내 생애를 봤을 때 새로운 의미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있으면 따봉이죠. 직장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이런 직업 세계에 새롭게 들어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영역이 나에게 좋은 이력이 되기도 하지만 과거에 있던 직업이 지금 거의 70%가 없어졌잖아요. 네. 앞으로 2045년이 되면 지금 있는 직업에도 43%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것에 대해서 나의 직업 세계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에 가서 새로운 여러 그 직업 훈련을 받는다. 거기에 또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배우러 온 사람들. 네. 새로운 관계 형성할 수 있죠. 거기서 여러 직능 만들어지면 거기서 또 새로운 일자리 찾아가면서 경제력을 조금 더 또 쌓을 수도 있는 거고요. 활동성도 증가시킬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만 있어도 저는 다른 것들을 견인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관계력, 활동력, 뭐 소비, 경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엮여 있는 거네. 이어지는 것들이네요. 하나를 이어낼 통해서 수 줄줄이. 있는 거죠. 어허, 네. 좋습니다. 그 교수님이 네.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서는 이게 연극에 빗대서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삶이 한편의 연극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요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나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언젠가 생각해보면 물론 평생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빚지며 이게 인생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치 안 보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게 50대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내 인생에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걸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만 주인공. 나만 주인공. 이거 역시 줄임말이에요. 저는 줄임말을 좋아해요. 네. 체중이 안 줄어서 그렇지. 다른 건 다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이제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청킹이라고 불러요. 청킹. 어떤 것을 기억할 때 앞에 글자를 쫙 따가지고 쉽게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죠. 네. 나만 주인공. 네, 나만 주인공. 나가라요. 나가라? 예. 집 밖으로 일단 나가야 됩니다. 일단 나가라? 예, 나가야 돼요. 물론 이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나간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네. 먼저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먼저 관리하게 돼요. 네.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복장이 계절에 맞는지 내가 나가고자 하는 그 장소에 맞는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분위기나 환경이 또 괜찮은 건지 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가게 되는데 나갈 때는 목적이 있는 나가는 외출이 있고 목적이 없이 나가는 외출도 있어요. 네.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건 굳이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변화를 볼 수 있고요.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위치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적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네. 또 나간다는 건 어떤 내가 뭘 사러 가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가든지 간에 내가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확인하는 방법이고 타인도 나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방법이에요. 집 밖에 있는 나를 확인하는 건 타인이 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가는 건 나의 건강성과 활동성을 보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근데 나갈 데가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 하루에 2번은 나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하루에 2번이요? 그러면 우리가 50 이후에 퇴직하잖아요. 노인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냥 늘 똑같은 삶을 그렇게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데 네. 하루에 2번은 나가야 건강성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나갈 때 갈 데가 없잖아요. 탈 데가 없는 분들도 계실 때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 한 군데가 마땅치가 않다 싶으신 분들은 옆 동네 3번째 전봇대 찍고 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발을 정자 이렇게 매일 하나씩 긋고 오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분명히 이 방송을 들은 분 중에 같은 자리에 발을 정자를 쓰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경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경쟁 구도에. 막 발을 정자 써 있고 나도 모르게. 다만 요거 경범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붙이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네. 이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터치하고 오시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나가는 건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만의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살아가며 3가지 물건 가져야 된다고 늘 강의를 하는데요. 예. 하나 시계, 또 하나 나침반, 3번째가 지도예요. 시계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된다는 건 누가 나한테 시간표 주지 않거든요. 예. 나만의 인생, 나만의 시간을 나만의 계획대로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건강 계획도 그렇고 만남의 계획도 그렇고 인생의 거대한 학습의 계획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럴 때 내가 나가는 계획도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도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인생 계획 중에 하나로 나가는 거. 나가는 장소, 나가는 시간 딱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나가는 거. 2번째는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나는 거 뭘 만나 다 귀찮아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사람은 자기 혼자 있으면 반드시 고립돼요. 반드시 사람은 속이 좁아지고 생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정호승 시인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가 내게 온다는 건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고 우주가 오고 그의 모든 것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날 때 나라는 세계와 그 사람이라는 세계 두 세계가 만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할 수도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야 사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만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만나는 정보의 양이 1인당 지금 2000년, 2010년 요때가 1인당 7만 5천 개고 앞으로 2030년 되면 1인당 13만 개의 정보 만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중에 나에게 의미 있는 정보는 따로 있어요. 그중에 내게 의미 있는 정보는 되게 내게 나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의미 있는 정보가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고 싶은 분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사람을 자주 만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가라, 2번째가 만나라. 지금 그 정경화님이 라디오에서도 다양한 분들을 만나죠. 아우 나이스 샷. 네. 나이스 샷. 정말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정보를 만나는데 네. 가능하다면 면대면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사람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를 봐요. 그 사람의 눈동자에 비친 나는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이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고 다른 사람이 변호해주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나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영역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다른 면을 보고 만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라디오도 너무 좋고요. 동시에 직접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꼭 자주 만나길 좀 권해드립니다. 자, 나가라 만나라. 주는요. 주는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웃어라입니다. 예. 주인공처럼 행동한다는 건 우리가 다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비교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1등도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더 괜찮은 사람, 자신 있는 사람, 말 그대로 지혜를 가진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바보 같고 때로는 머저리 같이 느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걸 제가 통틀어서 등신감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다 그렇게 등신감 느끼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50, 60이 돼서 나도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면 50, 60, 70, 80 이렇게 넘어가면 세상 무대가 좁아져요. 네. 이제 남아있는 관객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관객은 앞으로도 같이 늙어갈 관객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여전히 그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주인공은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의미를 만들까. 그리고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이 내가 머릿속에 떠올린 그 사람처럼 말해보는 거예요. 심리학에 보면 게슈탈트라는 영역이 있는데요. 네. 게슈탈트 그 치료 영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중에 기법 중에 as if라는 게 있습니다. as if가 영어로는 마치 뭐뭐처럼 마치 이거든요. 뭐처럼. 용기가 없는 사람은 마치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보고 말해보면서 이걸 해보면 진짜 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 스스로를 훈련하는 것도 그렇죠. 되겠고 암시하는 것도 있고. 내가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막상 내가 그걸 해보면 되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걸 as if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as if 경험 마치 뭐뭐인 것처럼의 경험을 주인공이 된 나를 상정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기도 생겨요. 그리고 그전에 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해낼 것 같은 힘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신감.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주인공처럼 웃어라라고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50이 넘은 분들은 반드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예. 관대한 자만이 웃을 수 있어요. 승자만이 웃을 수 있는데 내가 웃으면서 우리가 왜 기뻐야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기뻐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정신분리학에서 나온 건데 반드시 우리가 기뻐야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웃으면서 그렇게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싹 크게 웃으면 우리 관자놀이 있는데 요 옆에 근육이 자극이 되면서 도파민이 이렇게 살짝 나와요. 아, 네. 그럼요. 그래서 웃을 때. 웃음 치료가 그렇게 해서 가능해진 거거든요. 막 하하하하 웃다 보면 진짜 뭔가 웃긴 일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그렇게 지어도 그럼요.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게 사람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네. 그래서 좋은 습관이 이 사람에겐 좋은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주인공처럼 웃어라. 그렇게 내가 꿈꾸는 삶을 한번 내 스스로 실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인상도 좋아져요. 당연하죠. 웃는 상 되고요. 인 뭡니까? 네. 인사라요. 인사. 나이 들면 인사 받을 나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진짜 괜찮은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아랫세대하고 잘 지내야 돼요. 네. 지금은 윗세대가 아니라 이미 윗세대가 됐기 때문에 아랫세대랑 잘 지내야 됩니다. 아랫세대 잘 지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먼저 그쵸. 다가가고. 그리고 지금은 생각해보면 우린 다 20세기 인간들이에요. 다 예. 구닥다리입니다. 녹슨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챗GPT 이런 거 보면 우리의 경험은 정말 헛것이 된 것 같은 이런 정말 좌절감 같은 것도 느끼거든요. 아니죠. 우리의 경험이 쌓여서 챗 GPT가 학습을 한 거죠. 우리의 경험을. 비겁한 인공지능이. 변명이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과거 경험이나 네. 우리의 과거 기억들이 그러면 나쁜 것이냐. 쇠퇴한 것일 수는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럼요. 여전히 아름답고 대신 이것에 의미를 가져야 될 텐데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는가. 말씀하신 대로 축적된 경험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이 가지고 있는 이 즙이 내는 그 참맛. 그것이 인생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른이 낼 수 있는 맛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은 훨씬 더 젊은 사람들이 값진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른 50, 60, 70, 80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보로 승부할 수 없어요. 기술로 승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정보, 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를 응원하는 세대이지 그 세대와 경쟁할 수는 없는 세대거든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죠. 대신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면 관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관대함.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 세대들이 이 가지고 있는 이 정보와 기술을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전수해 줄 수 있을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인정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지도자, 리더, 어른 그런 선배의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과 같이 잘 교류하는 것이 신세대와 같이 잘 교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인사더라고요. 그들과 잘 만나고 그래서 그들이 인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인사 받으려 하지 말고. 그렇죠. 먼저 인사하는 거죠.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되게 멋진데요? 이렇게 먼저 인사하면서 어깨를 펼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어깨를 가지고 춤을 추려고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성숙한 어른이 어떤 것이고 멋진 선배가 어떤 것인지를 인사를 통해서 먼저 보여준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보와 기술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때니까요. 네. 되게 쿨한 어른. 그렇죠. 쿨한 선배. 쿨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야, 네. 김진희 님이 교수님이 챗 GPT 같아요. 청산 유수네요라고. 아까 분명히 제가 이 메시지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850개째 올라오고 있는데 김진희 님이 아까 분명히 우산 쓰고 산책 나가신다 그랬는데 이 듣다가 지금 네. 교수님 말씀 듣다 못 나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유. 오늘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이야기 듣고 있고요. 하나 남았네요. 남한주인공에서 공.
공부하라입니다. 공부하라. 그럼요. 배워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20세기 지식이 정말 오래된 경험이긴 하지만 오래된 지식이기도 하고 대신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오니까 미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도 챗GPT 한 달에 $20 내고서 그거 이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왜 내나 싶을 정도로 잘 못 쓰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많이 아는 사람, 먼저 아는 사람이 스승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티칭의 시대였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티칭의 시대가 다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지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우리보다 정보를 더 빨리 찾아내고 더 많이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이젠 할 일이 없어요. 대신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코칭의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람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걸 더 증폭시키는 역할이 코칭인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부모 코칭 사전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네. 교수님 책. 네네. 그건 공저예요. 조금 전에 들었는데 한 20권 이상을 벌써 책을 쓰셔가지고. 아무튼. 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공부하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세계가 빠르게 변한다고 해서 아예 모르겠어 하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새 세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정보를 체득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보다 공부는 늘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거든요. 네. 마치 한꺼풀 벗고 또 다른 새 속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새로이 성장하는 어른의 모습, 서로의 성장하는 나, 그리고 사람이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 근자감, 알지 못하는 이 나만의 이 내면의 힘이 생기는데 사람이 힘이 있어야 이 내면의 힘이 있어야 관대해지거든요. 내면의 힘이 생겨나야 스스로 자신감도 생기고 뒤처진다가 아니라 무르익는다는 느낌을 갖고 네. 그다음 뻣뻣해지는 것이 아니라 유연해진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저는 유능한 사람보다 유연한 사람을 좋아해요. 유능한 사람 너무 좋죠. 그러나 유연한 사람을 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주인공 할 때 이 공부는 사람을 가장 전 유연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가는 것도 또 만나는 것도 주인공처럼 행동하거나 웃는 것 그리고 인사하는 것 이게 다 유연성에 들어가는데 이게 공부를 통해서 가장 전 유연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주인공. 나가라. 만나라.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웃어라. 인사를 먼저 하라. 그리고 공부하라. 네. 좋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가가지고 사람 관계에서 네. 특히 가까운 사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이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이 들었다 무시하나 이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다 때려쳐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다 손절해라, 가족은 남이다, 또 저랑 동명이인이신 그 이호선 그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전국에 이호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있거든요. 이름이 1호선, 2호선, 3호선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만나다 보니까 몇몇에 2호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을 쓴 그 2호선 정신과에서 그분은 2호선 모임에 안 들어와 계신 분이에요. 네네네. 네, 저희가 정모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착각 또 뭐 가족이지만 남입니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네네네. 저는 가족은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아주 지독한 혈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가족은 고쳐서가 아니라 작은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족도 결국은 따로따로 남남이 되긴 합니다만 또 그러면서도 평생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는 좀 몇 가지 지침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침. 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지침이 네, 필요하다.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우리가 보통 50, 60, 70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신다면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있거나 위에 어른들도 아직 계신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첫 번째 지침 뭐냐? 369로 만나라. 369요? 띄엄띄엄 만나라는 뜻이랍니다. 띄엄띄엄. 너무 자주 보는 것도. 이게 이제 관계라는 것도 약간 살과 살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떨어지지 않은 채로 오래 붙어 있으면 진물이 나요. 관계에 진물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관계라 하더라도 우리가 띄엄띄엄 만나야 반갑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좀 핵심을 빨리 좀
네. 좁혀서 네네. 핵심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시간이 1분밖에 없군요. 안 남아가지고. 그렇군요. 네네네. 그냥 예. 이것만 기억하세요. 네. 369로 만나라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그냥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다른 거는 유료 상담으로 서비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가족은 존경하지 않더라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띄엄띄엄 만나도 대신에 만나라는 거. 두 존중. 번째, 존경은 못해도 존중은 하자라는 거. 그다음에 최악의 순간은 항상 그 옆에 있어야 된다. 최악의 순간에 최악의 옆에 있어야 순간에는 된다.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더 듣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압축을 해달라고 제가 이제 무례한 부탁을 했습니다. 최이롱님이 이호선 교수님 재밌어요. 일주일 말 못하게 하시면 저분 응급실 실려갈 듯합니다. 침묵기도 합니다. 아, 네. 이호선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버렸네 이거. 또 한번 또 얘기를 계속 듣고 싶으신 분이라는 거 오늘 처음 만나면서 느꼈습니다. 성공 예감과 함께하면 성공이 가까이 옵니다. 와 대박.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50의 기술 요 책 5분께 저희가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작진이 문자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고르는데 또 애먹겠네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대로 떨어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청년 도약 계좌 출시를 앞두고 중도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 중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완화되고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수도와 유행성 이하 선염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들어 수도 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악화로 운항이 예정됐던 국내선과 국제선 여객기 692편 중 267편이 결항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여객선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조금 전에 그 50의 기술 쓰신 이호선 교수님 왔다 가셨는데 저희가 준비한 질문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지 절반도 소화를 못했다라는 사실 미리 알려드리겠고 그 책 받으실 분들 저희 작가님이 바로 5분을 뽑아주셨어요. 8814번님 8814번님 그리고 1972님 그리고 1910 쓰시는 분 그리고 3651 쓰시는 분 그리고 이주혁님 이렇게 5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책을 받으실 성함 그리고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를 성공예감 홈페이지 그 청취자 게시판에 비밀글로 개인정보니까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비밀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그 문자 메시지 다 보내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질문 들어가죠. 네, 오늘의 첫 번째는요. 9589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네. 요즘에 그 CFD가 파생 상품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요즘에 그 8개 종목 동시 하한가가 유발된 그 특정 계좌 상품인데 네. 이거는 CFD라고 해서 장외 파생 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장외 파생 계약 관계입니다. 네. 계약 관계. 뭔가를 내가 빌려서 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걸 빌려서 할 수 있는 통장이 필요하죠. 네. 그 통장, 그 계좌가 바로 CFD라고 하는 차액 결제 계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아니라 남이 갖고 있는 주식을 잠깐 빌려서 사고 빌려서 팔고 빌려서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내가 지분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걸로 먼저 빌려서 공매도도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데 대신에 전문 투자자들만 할 수가 있고 한 자산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즉 빚을 많이 낼 수가 있는 상품이어서 또 반대로
주가가 약간만 출렁이어도 반대 매매가 나갈 수 있고 빚이 엄청나게 생길 수 있는 게 CFD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청취자 정병헌님은 미국이 이번에 또 금리를 올리면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1.75%포인트 벌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미국으로 돈이 몰릴까요? 보통 한 1%포인트 차이만 나도 외화가 많이 좀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1.75%포인트입니다. 5.25와 3.5% 그 차이가요.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이 5.25%나 준다. 은행으로 비유해도 그렇죠. 네. 저기 동네 저축은행이 3.5% 주는데 제일 큰 은행에서 5.25% 준다. 그러면 옮겨갈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네. 이미 그러한 자금의 흐름이 반영된 게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1330원, 1340원대 환율 자금 시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미 빠져나갈 자금들은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우세하고요. 이제부터는 또 전망입니다. 돈은 과거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연준이 연말부터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는 걸 하는 흐름들도 이미 자본시장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벌어져 있지만 네. 머지않아 정상화될 수도 있겠어라는 예측들도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다음 질문은요. 네, 8281번님. 저희 회사는 직원이 30명 미만으로 토요일에는 공휴일이라서 유급으로 쉽니다. 그럼 이번에 이 부처님 오신 날 월요일에는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이 부처님 오신 날하고 크리스마스가 대체 공휴일로 시행되는 게 올해부터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이런 대체 공휴일은 5인 미만 회사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대체 공휴일이 법적으로 적용이 되고 안타깝게도 5인 미만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취업 규칙 같은 걸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서 1315번님은 주유소 기름값은요.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 기계적으로는 원유 도입 계약이 이루어지고 현물이 운송돼서 도입이 되고 이걸 정유를 하고 도매를 거쳐서 소매까지 가고 이거 우리가 차에다 넣고 그 기간이 한 3주는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네. 가격 반영도 그 기간이 걸린다라는 거고 뭐 일각의 일부 주유소들이 좀 마진에 더 욕심을 내는 것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체감, 민감도, 관심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를 땐 더 민감하게 느껴지죠. 검색창에 그 휘발유가 하락을 검색하면은 약 70만 6천여 개의 글이 나오는데 네. 휘발유값 상승을 검색하면 215만 개,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네요. 사람들이 네. 오르는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 세금이 주는 착시 현상도 있습니다. 네. 거의 절반이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1리터다.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야 500원이 유가고 500원이 세금인데 유가가 예를 들어서 10% 내렸다. 그런 사람들은 뭐야 1,000원짜리가 900원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그 안에 들어있는 500원의 10%만 내려가는 거라 실질적으로는 950원인 거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가 10% 내려서 900원일 줄 알았는데 네. 네. 950원이야? 왜 아직도 덜 내리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좀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알겠습니다. 됐다. 오늘 곽지연 리포터 준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리 또 하나 예고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잠시 후 11시 5분부터는 어린이날을 맞아서 준비한 특집 프로그램 편의점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방송이 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고요.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이죠. 경제를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쉽게 풀어주는 이야기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국형 탑다운 투자 전략. 책 제목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